의원님 뭐 이렇게 두 가지 직책을 하고 계셔가지고 인재영입위원회 인재위원회죠. 인재위원회 간사를 맡고 네. 계시고 전략공천위원회도 지금 함께 네. 하시는 거죠. 네. 오늘 아침에 인재영입 또 민주당에서 했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출신 사장 출신이시죠. 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연초에 작년이죠. 예. 이재명 당대표가 3% 경제 성장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정부화를 한 이래 문재인 정부까지는 그래도 꽤 경제 성장도 꽤 탄탄하게 왔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특히 경제와 민생이 폭망하고 수치로 보더라도 이제 한국 전쟁 이래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금 암울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 공영훈 인재 9호 예. 그분은 이제 그 유력한 신문사의 임원으로 있다가 그랬었죠. 현대자동차의 임원으로 스카우트해서 18년간 예. 이 현대자동차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데 실질적으로 역할을 했던 분이라 예. 실물 경제도 강하고 또 이론적으로도 상당히 탄탄한 분이 예. 민주당이 이제는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현대자동차 사장에서 고문으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만 예. 상당히 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안정된 지위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본인이 이제 험한 길로 직접 뛰어들었는데 정치의 길로. 자기 이제 인생 후반기를 대한민국의 이제 기업의 발전이 아니라 우리 사회 발전, 그 사회 발전을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을 모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국민의힘도 삼성 출신 임원을 또 영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묘하게 대비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건 아니죠? 인재 영입을. 아무래도 여당은 그 인재 영입을 하는데 훨씬 유리한 유리하죠. 측면이 네.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조금 어려운 조건인데 특히 윤석열 정부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뭐 여러모로 이제 소위 검찰 권력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도 소위 기업 출신 인재들이 야당에 들어오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결단을 하지 않으면 맞아요, 안 되는데 맞아요. 우리 공영훈 사장님도 이제 그런 어려운 결단을 한 거여서 뭐 겉으로 보면 유사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희 당의 대기업 사장 출신이 들어오는 건 정말 쉽지 않았던 이례적이죠. 예, 맞아요. 일 같습니다. 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9호입니까? 오늘 9호면 그렇습니다. 1호부터 9호까지 어떤 맥락이 좀 있을까요? 어떤 인재 영입에 대한 뭐 기준이라고 표현할까요? 아니면 이런 어떤 그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다? 어떻게 우선 보세요?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예. 저희가 아직 선거구제가 확정이 되지 안 않았기 됐죠. 때문에 예. 과거에는 인재 영입한 분들이 대부분 비례대표 예, 후보로 많이 하셨었죠. 간 적이 많은데 지금은 비례제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주로 지역구에 출마하실 분들을 주로 염두에 두고 이제 모시게 예, 됐고요. 예, 예. 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과제들을 또 분야별로 망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영입한 분들이 현재 9호까지인데 네. 1호가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되고 기후 위기. 2호가 경제 스타트업과 관련된 분이시고요. 예. 3호가 이제 대한민국의 검찰로부터 탄압하던 정의로운 경찰이고 4호가 외교안보 전문가고요. 5호가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가 영입이 되셨고 6호는 또 과학기술을 대표하시는 분이 예. 오셨고 7호는 또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시겠다는 분이고요. 또 8호는 또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분이고 이번에 8호가 이제 대기업 경제 9호가 예. 그러면서 이제 각 분야를 대표하고 또 우리 당의 소위 험지에서 싸워보시겠다는 분 2호가 부산에서 예. 그렇죠. 해보시겠다고 예, 한 거고요. 예. 5호가 예. 강남
강남에서. 3구의 핵심인 예. 강남구에서 해보시겠다고. 예. 7호는 울산에서 울산. 또 거기도 험지 중에 하나죠. 해보겠다고 해서 그런 험지에서 또 지역구로 또 열심히 해보시겠다고 하는 인재들이어서 분야별 인재와 험지에서 또 열심히 해보시겠다는 분들이 이번에 이제 차례로 예. 영입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9명까지 했는데 9호까지 했는데 앞으로도 그럼 뭐 숫자가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대략 이제 전략공천 아니 인재 영입을 하는 과정에서 몇 호까지를 어느 정도 기준이 있으세요? 아니면 되게 이제 설 전후까지 할 텐데요. 예. 지난 4년 전에는 20호까지 20호까지 했거든요. 예. 대략 그 전후가 되지 정도가? 않을까 예상합니다. 설 전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전략공천 얘기도 좀 나눠봐야 될 텐데 전략공천 지역구가 이제 확정이 됐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전략공천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단수공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전략공천도 단수공천이 아니고 경쟁을 하거나 경선을 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략공천은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단수공천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이제 영입된 인재분들은 경선 준비를 미리 하지 못했던 분들이기 시간상.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제 전략 지역에 배치할 경우에는 이제 불가피하게 단수 공천을 줄 수밖에 없고요. 또 그 외에 전략 공천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미 그 안에서 일종의 후보로 선출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온 분들 중에 당선 가능성이 유력한 분들이 그 안에 있으면 그거는 이제 복수로 지정을 하면 자연스럽게 경선을 하는 전략공천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략공천 지역구로 지정되는 기준은 있습니까? 이제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는 선언한 지역, 경우,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일종의 여러 가지 이유로 출마를 하기 어려운 지역은 이제 사고 지역위원회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인구수가 늘어가지고 분구가 되는 지역이 있고요. 지난 우리가 매우 유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에서 이제 낙선한 경우 그런 지역도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구가 253개인데 전략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20%입니다. 지역구 개수로 보면 50개인데요. 뭐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아까 그런 이유 앤드 전략 공천관리위원회가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해서 총 50 지역 범위 내에서 전략 선거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민주당은 선거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정리된 건 아니죠. 현재는 논의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내 의원들도 소위 연동형 제도로 가는 게 좋겠다와 소위 이제 병립제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의원들의 의견 분포가 거의 팽팽한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근데 언젠가는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의원님.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데드라인 어느 정도까지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거법이라는 게 특성상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 하에서 저희가 단독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거부권이 행사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을 바꾸려면 합의를 해야 하고 만약에 연동형 제도로 간다고 하면 그거는 그냥 현행법을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내버려두면 되거든요. 지난번처럼. 그래서 이제는 시한이 얼마 안 남아 있다 싶어서 지역구를 확정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 연동형이냐 병립제냐도 유권자들의 선택이나 이런 걸 고려해 보면 결국 설 전후로는 최종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예전에 준연동형 선거제도인데 국민의힘은 뭐 대놓고 자기들은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관측이 대체적인데 민주당 내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제도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뭐 설계 자체가 많이 달라질 텐데
만약에 이제 현행 선거구제처럼 캡이 씌워지지 않는 연동형으로 예, 예. 가서 47석이 모두 연동제로 가는데 예. 이제 저희는 그 전제가 소위 위성 정당을 만들지 말자는 게 그랬었죠. 전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연동형으로 갈 경우에 반드시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네, 그렇게 공언을 하고 있죠. 있는 네. 이 상황인데 국민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연동형으로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이 제도의 특징과 예. 문제점을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국민의힘 측에 소위 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자고 하는 제안을 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한쪽이 이 소위 반칙을 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무슨 도덕 군자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쪽이 반칙을 한다면 우리는 이 부분과 관련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작업들을 하고 다음 22대 국회에는 반드시 소위 이제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법제화 방지법. 작업을 예. 한다는 것을 전제해서 이번에 불가피성을 얘기하되 저희가 이제 병립형으로 혹은 연동형을 독자적으로 할 경우에 얻을 이제 총 의석수가 예측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정당 지지도 등을 고려했을 때 예. 그것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요? 우리가 가져가야 될 몫을 좀 축소해서 그렇게 소위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연동형으로 간다면 그게 이제 대체의 공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략공천 지역구는 이미 이제 발표를 한번 했는데 오늘도 한 분이 불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오늘이요? 네. 네. 제가 오늘 성함을 아까 최종윤 의원. 맞습니다. 최종윤 의원. 예. 그래서 그러면 전략공천 지구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만약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4년 전 경우로 보면 공관위 심의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컷오프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전략공천 지역구가 그러면 되는군요. 컷오프 되자마자 자동으로 전략 공천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되는군요. 네. 이제 현역이 경선을 하면 이제 그냥 공관위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컷오프가 되면 소관이 바뀌게 그렇죠. 됩니다. 언제쯤 컷오프는 발표가 될까요? 이제 지난 주말까지 이제 공모는 마감했지 않습니까? 예. 그 공모 마감 후에 소위 서류 면접 심사가 있고 직접 면접이 있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그 적정한 시점에 공직자 이 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 자료도 같이 넘어오게 넘어오죠. 되거든요. 예. 그걸 감안해서 이제 공관위에서 심사를 하겠죠. 저희 세부 일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그게 정리가 되고 나면 전략공천 지구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보다는 최소한 뭐 5개에서 10개 정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공천관에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공관위원장이 어제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민주당 공관위원장 말씀을 드리는 건데 3선 이상이거나 뭐 다선 의원이라 해서 불이익을 주는 건 없다 민주당은. 근데 반대로 국민의힘은 3선 이상에게 이제 페널티를 여러 가지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PK, TK적인 지역의 다선 의원들을 뭐 험지 출마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이선 후퇴하게 하고 그 자리에 윤심이 작동하는 소위 검사 출신들이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꽂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발표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3선 이상을 불출마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제도를 바꿔야 되는 일이라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이제 그런 것 등등을 고려 했다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TK나 PK의 국민의힘 유리한 지역에서 다선 의원들을 털어내고 소위 그 윤석열의 측근들을 심기 위한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는 측면이 보이는 부분이 있죠.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선을 하고 나면 출마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경선의 페널티 방식으로 경선까지는 참여하게 하되 그 경선 과정에서 낙마를 시키겠다는 건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예컨대 하위에 들고 또 3선, 5선 페널티까지 있으면 35%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치 신인들 이기기가 어렵죠. 어려울 거거든요. 네, 어렵죠. 결국 이제 나가라 이런 네, 얘기가 그런 될 얘기죠. 텐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저희 당은 이제 만약에 소위 우리 당에서 뭐 소위 친명이나 비명이 있을 수 있는데 예. 뭐 그것 가지고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건 그건 아니지 아니죠.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그 선수도 일종의 그 뭐랄까 그 개별적인 사람들의 이 역량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나이는 맞습니다. 숫자에 그럼요. 불과하다.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적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다선 의원들 등의 뭐랄까 헌신 좀, 스스로 자발적으로 뭐 용퇴를 하거나 네, 네, 이런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권고해야 되는 거 그렇죠. 맞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게 필요한 상황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그 일부 또 이제 이런 제가 이제 방송에 나가면 특히 정편에서 이제 보수 패널들이 늘 공격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포인트예요. 저도 그게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사전에 그 심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비 후보로 등록하기 위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당에 요청, 그러니까 서류를 내면 그걸로 심사해서 이제 거기서 탈락하고 아니고 이걸 했잖아요. 이걸 왜 하느냐? 이게 결국은 출마의 자유권을 억압하는 거다. 이제 차별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이번에 이거 사전에 이런 그 검증 절차, 검증위원회인가요? 그걸 했던 이유가 뭔지를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절차는 예.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고요. 아,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예, 과거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최소 자격 기준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이 최소 자격 기준도 통과하지 못한 분들은 뭐 공관위 심사에서 당연히 이제 탈락하실 분들인데 일종의 뭐 굳이 표현하자면 총선에 출마하시는 분은 키가 1m 50cm는 넘어야 된다. 예를 들면 예. 그래서 이제 키재기해서 50cm 넘으면 통과하고 50cm 안 되면 아주 기계적으로 네, 예. 그런 약간 이제 기계적인 예, 요소들입니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우선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예비 경선에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을 좀 줄이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검증 절차다. 이게 처음이 아니다. 예전에도 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이런 거 없습니까? 이런 절차가? 그러니까 공관이 하기 전에. 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훨씬 민주당이 한 번 더 걸러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건데 그걸 이제 공격의 빌미로 삼는군요. 지금은.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친명 비명을 또 얘기해요. 그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혀 아니죠. 이번에 네. 그 숫자를 나중에 네. 한번 봐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 예비 심사 과정에서 아예 신청을 안 하거나 탈락한 숫자 중에 그 소위 친명 후보 비중이 더 높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 상당수의 최근에 몇 명 또 그런 적도 친명 있었죠. 후보들이 이 네, 과정에서 네. 탈락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무슨 비명에게 무슨 불이익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기계적인 기준에 따라서 본 거다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천 얘기는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늘 이제 한 달에 한 번 오시지만 공관위 얘기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왜냐하면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듣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래서 계신 분이라 여쭤봤고